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29일 수요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어제보다 9명 늘었습니다. 열 하루째 10명 안팎 신규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매일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생각하면서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외출 여행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이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한 일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황금 연휴 계획들 들어보겠습니다. 3986님, 저희는 작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데요. 긴 연휴라도 밖으로 나갈 생각은 꿈도 못 꿉니다. 그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이번 연휴에 조금이라도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애청자분들 당분간 먼 곳으로 나가지 마시고 집 근처 가까운 자영업자 매장으로 바람 쐬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강흥천님, 오늘 코로나 브리핑 감동이 있더군요. 그냥 일만 잘하나 싶었는데 마음까지 울리다니 대단한 방역본부입니다. 네, 진심이 있으면요, 진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국민들이 이렇게 다 알아줍니다. 2003님, 주 기자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정규직 취직하신 건가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규직은 아니고요, 비정규직이에요. 언제든 그러면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늦어지면서 라이브 듣기 시작했는데요. 라디오 진행 너무 재미있게 잘하세요. 듣다 보니 뉴스 공장보다 재미있어요. 똑똑해지는 기분도 들고요. 똑똑해지는 기분 든다니 감사합니다. 은효님, 주 기자님 좀 산만해요. 찬찬히. 네, 제가 좀 정서가 불안하고요, 주의가 산만합니다. 7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좀 찬찬히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오늘 오후 1시 32분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오후 5시 40분 현재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집계가 급증한 이유는 불길이 잦아들면서 인명수색이 본격화했기 때문으로 추가 수색이 이어지면 다수의 사상자가 더 추가될 것이라고 소방당국은 내다봤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유입 101일째를 맞는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1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합의하고 오늘 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관광시설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맞춰 등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베트남에 오늘 한국 중소 중견기업 등 143개 기업의 필수 인력 340명이 예외적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양국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인 신속통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커밍 순.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예요. 확실해요.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디지털 뉴스부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슨 뉴스 때문에 지금 바쁜가요? 네, 일단 뭐 묻힌 뉴스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급히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또 불이 났습니다. 이천에서. 네, 이게 사실 이천 그쪽이 창고도 많고 해서 그런지 지난 2008년에도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났죠. 네, 근데 이번에도요 오후 1시 반쯤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금 사망자가 소방 당국 집계상으로 현재까지 25명이나 나온 것으로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거죠? 그것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사망자분들이 다 이거를 저항하거나 그럴 그 상황 정황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이 지금 수색을 해본 바에 따르면은 막 나오려고 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갑자기 삽시간에 불이 폭발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근데 더 큰 문제가 지금 여기에 9개 업체에 78명, 그러니까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확인된 사망자만 25명이고요. 지금 실종자가 많습니까? 예, 연락 두절인 분이 지금 14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1명은 중상이고요. 6명은 경상인데 다들 이제 연기 흡입 등으로 지금 이제 다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인데 지금 연락 두절되신 이 14분이 좀 모쪼록 좀 잘 먼저 발견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좀 바랍니다. 네, 지금 원인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여주, 이천, 용인 이 일대에 네. 창고가 많습니다. 창고가 많은데 안전, 소방점검 이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불 나면 대형 사고가 나요. 네. 창고에 사람이 없고 물건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조금 그런 안전점검 잘하고 있나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천 그쪽은 불 나거나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이 걸려요. 대처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네, 소방당국에서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이거 좀 점검을 해보고요. 네. 빨리빨리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매우 건조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또 산불, 불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김기아 기자의 묻힌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저는 이 형제복지원만 들으면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우신 정도면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건. 네, 굉장히 한국판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군사 정권, 군사 독재 시절의 이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데요.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1975년에 당시에 이제 뭐 거리를 정화해야 된다. 또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서울 올림픽도 뭐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에 뭐 이른바 불황화라든지 뭐 넝마주의, 뭐 거지, 뭐 이런 그런 이제 거리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이 정화를 해야 된다, 도시를. 그래서 잡아갔어요 그때. 그걸 잡아갔습니다. 생짜로 잡아가서 부산 형제복지원이라는 데다 이 사람들을 다 몰아넣은 겁니다.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일반인, 그냥 초등학생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일반인, 이런 애들을 그냥 막 잡아간 거예요. 네, 지나가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 하나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수당을 받거든요. 돈이 된다고 해서 마구 그냥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천 명이었거든요. 그 원생이. 근데 70%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일반인들이었습니다. 길 지나다가 많이 잡혀갔습니다. 게다가 이 납치 사건에요. 당시 부산시청 또 부산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이거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게 중점 무슨 사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당시가 그 협조를 많이 했냐면은 여기 형제복지원을 탈출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경찰이 다시 복지원으로 데려줬다는 그런 이제 진술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이렇게 시청과 경찰이 협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안에서는 각종 구타와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됐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513명입니다. 사망자가 밝혀진 것만. 근데 실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게요. 이 당시에 시신을 안 매장했다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 해부 실습 용도로 시신을 팔았다고 합니다. 몇백만 원씩 받고. 이걸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챙겼다고 하니까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일 때였는데요. 전두환 씨의 묵인 방조 혹은 어쩌면 지원으로 인해서 관련자들,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 수사,
조사도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왜 지금 형제복지원 사건이냐? 네. 김기아 기자가 이 사건을 들고 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부산시가요 동아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처음으로 실태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이번 보고서에는요 지금까지 이제 살아남은 피해자 149명의 목소리가 담겼는데요. 전문가 6명이 벌인 이 인터뷰에서 이 수용 경위, 생활, 또 퇴소 이후의 삶까지 구체적인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끔찍한 일들이기 때문에 참 모두 소개시켜드리긴 정말 힘들고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간 분의 말에 따르면은 제식 훈련을 계속했다고 해요. 앞으로 돌아, 옆으로 돌아, 이런 걸 했는데 한 명이 틀리면은 몽둥이로 얻어맞는데 자기가 그렇게 맞다가 죽는 사람을 여러 차례 봤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얻어맞다가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머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네. 이 고통이 잊혀질 수 있을까요? 잊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한 피해자 199명 절반 51.7%가요. 지금까지 1회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자살 시도한 사람도 있고요. 자살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분들의 이야기니까 이건 진짜 피해자 3분 중에 1명은 지금까지도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아서. 네. 연구팀에 따르면은 이 설문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아프리카 북부 우간다의 지역 사회 여기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끔찍하네요. 참혹한 우리의 현대사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책임자는 좀 처벌할 수 있고 이 역사를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금 이 피해자들이 관련 이제 특별법을 좀 제정해 달라.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관련 재판이 다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2년 넘게 국회 앞에서 지금 천만 농성을 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요. 예. 근데 지금 관련 법안은 지금 국회 법사위에 지금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는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잖아요. 예. 이제 그냥 완전히 사라질. 자동적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 국회 회기 중에 처리 못하면 자동 폐기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팀이 지금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다음 대 국회에서라도 법을 좀 통과를 시켜가지고 온전한 진상 규명 그리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손해배상이 좀 필요하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복지원, 우리 형제들의 일이라고 보살펴달라고 좀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6404님 형제복지원 말 나오면 전 부산 출신이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네, 투심플님 참 암울했네요. 지은 죄는 없지만 살아남은 게 행운인 게입니다. 네. 그런 시대가 그런 야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이었어요. 네. 다음 묻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이번 뉴스는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얘기인데요. 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유민 아빠 김영호 씨 아시죠? 이 김영호 씨를 국정원이 계속 민간인을 사찰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아니 간첩을 사찰하고 간첩을 감시하지 않고 이게 유가족을 사찰하다니 우리 정부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거는 이게 그때까지 의혹은 많이 뭐 있고 그랬는데 이게 뭐 사실 그때만 해도 뭐 누가 미행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다 댓글로 거짓말하지 마라 뭐 그런 댓글 달리던 시대예요. 그때가 그 댓글 다는 사람들도 이상했지만 불과 몇 년 전인데. 근데 이게 확인됐습니까? 구체적인 의혹이? 사실이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로 처음 확인됐는데요. 조사위가 참사 당시 단식 투쟁을 했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진료를 받고 이후에 서울 동부 시립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 그 병원 또 주치의 또 김 씨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 수집과 보고가 있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관련된 CCTV 영상을 확보를 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검은 옷을 입은 국정원 직원이 이 병원 그 병실 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쓱 가고 병원 직원들한테 뭘 물어보고 또 악수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이런 장면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국정원이 아이 잃은 부모를 이렇게 사찰하고 감시하고 이런 때가 진짜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왜 도대체 왜 그랬대요? 왜 이건 민간인 사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인 김영호 씨만 한 게 아니고요.
국정원으로부터 2014년 4월 17일부터 약 8개월 동안 작성된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해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215건 중에서 48건, 그러니까 4분의 1이 유가족 사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아니 국정원이, 국군이, 그다음에 경찰이 아이들을 구해야지, 아이들을 구할 시간에 이렇게 다른 짓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보니까 당시에 세월호 이슈가 길어지면서 정권에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 당시 대처에 대해서 이제 비난 여론이 많이 생기니까 이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을 하고 전국을 전환하려고 사채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조사위는 보고 있는데 네. 너무 이게 황당한 게 당시 국정원 직원이요 내부 보고한 그 제목을 보면은 보수권, 그러니까 보수 운동하는 분들, 세월호 전국 주동 김영호의 실체를 집중 폭로할 계획이다. 김영호에게 유민 아빠의 실체를 집중 폭로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민 아빠가 그때 뭐 술을 먹었네, 네. 누구 친구가 어떠네, 뭐 가정 관계는 어떠네, 그런 그렇습니다. 보도가 막 나왔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김영호의 극단적 선택 대비 필요성 제기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 김영호 씨에 대한 이제 신상 관련 보고서가 올라온 직후에 이혼한 뒤에 뭐 딸을 외면했다, 아빠의 자격이 있냐, 뭐 이런 내용이 SNS와 언론에서 쫙 퍼지게 됩니다. 네, 유민 아버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민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광주 이사 오고 농사 지으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민 아버지 김영호 씨가 그때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셨어요. 며칠 하셨죠? 46일이요. 46일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조 단식했고요. 네. 저도 이틀 따라서 동조 단식했는데요. 배고파서 죽을 뻔했어요, 저는. 3일까지 하시지 왜 이틀만 하셨어요? 아니, 이틀하고 3일째 제가 그만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민 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제가 밥 굽는 건 잘하는데 단식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네, 맞아요. 예, 그때 기억나시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먹을 게 그리웠는지 취재원을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트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취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한동안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요새는 좀 괜찮으신 거죠, 진짜? 네, 그 농사 지으면서 흙을 만지고 하니까요, 잡념이 없어져요. 네. 밭에서 땀을 흘리고 그다음에 작물들 커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잡념이 안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마음 자체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월호 관련돼서 가족들도 챙기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힘쓰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귀농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어요? 귀농 결심한 것은 원래부터 제가 식물 기르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생애 처음으로 정기직이 되었었잖아요. 예. 회사에서. 예. 근데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나이 들어서 취직할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귀농을 결심했고요. 세월호 이후로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하는 것 같고 또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귀농이 딱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4월이면 해마다 4월이면 좀 더 쉽지 않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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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국정원 직원이 김영호 씨의 뒤를 밟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음해하기 위해서 직접 글을 올리고 그랬던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직권 남용을 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참위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얘기를 듣고 검찰에 수사 요청한다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사찰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렇게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단식할 때 우리 세월호 농성장에서도 그 얘기는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심히 할 줄은 몰랐죠. 네, 전혀 몰랐죠. 네. 특별히
김영호 씨가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국민들이 동조단식하고 그다음에 여론이 그렇게 환기되는 걸 보고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음해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밥을 굶고 있는데 자식을 잃어서 곡기를 끊고 있는데 김영호 씨에 대한 나쁜 그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네. 아빠 자격 논란이라고 나왔었죠. 예. 그때는 어떠셨어요? 죽고 싶죠.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고요. 자식 잃은 것도 억울한데 가난을 증명하면서 아빠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지도 않고 정말로 나쁜 아빠로만 만들어갔어요. 돈이 없어 무능력한 못난 아빠이긴 했어도요. 제 자식인데 저라고 왜 남들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이쁜 애기였는데요. 예. 자기 자식 눈에 너도 예쁘다고 하잖아요. 예.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예. 저한테만큼은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이었기 때문에 단식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 제 진심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또 나쁜 아빠로 비방되고 폄하되고 또 진실이 거짓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그 46일간 단식할 때 단식도 거짓이다 막 그런 그 또 음해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건 관계를 왜곡해서 음해했다 이렇게 이런 게 밝혀졌으니까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네, 지금은 그래도 김영환 고 김영환 민정수석 업무수첩으로 밝혀지게 되었던 부분인데요. 네. 처음에는 정말 억울했어요. 네. 당시에 국정원에서 사찰한 거를 알고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구병원 CCTV도 보전 신청도 해놨었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상한 전화 받았다고 그런 병원도 왔었고 또 병실 밖에서 수상한 사람 2명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왜 유가족을 사찰하냐. 그런 적 없다. 이게 단호하게 증거가 없었으니까 네. 그냥 묻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고 김영환 민정수석 업무수첩으로 사찰 8월 22일 김기춘한테 보고되는 이런 업무수첩이 공개되면서 이제 밝혀지게 되었던 거죠. 예. 그거 밝혀진 것만으로 해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는구나.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요. 예.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국정원이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서 이제서야 사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도 좀 있죠. 네. 왜 처음부터 17년도였던가요? 예. 그 업무수첩이 밝혀진 지가. 네. 근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잠잠하다가 왜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또 검찰에 수사 요청을 의뢰하게 됐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게 돼요. 저도요. 김영호 씨의 단식과 사생활에 관련된 각종 음해 이거 비방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네.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참사 6년이 지났는데 이 법적 네.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서시는 이유가 뭡니까? 6년이 지났는데 예. 각종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 사이트에 예. 김영우 유민 아빠 김영우를 치게 되면은요 그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 아직도 연관 검색어가 진실, 실체 그리고 저를 비방하는 글들이 또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딸을 잃은 아빠일 뿐인데 네. 왜 진심이 묵살되고 저에게 진실이니 실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예. 제가 억울하게 딸을 잃은 사실이 진실이잖아요. 예. 이 허위사실 유포가 제가 죽고 나서도 평생을 따라다닐 거고 또 유나도 마찬가지고 자기 가족들 네. 이 가족들도 괴롭힐 거라는 생각에 이거는 바로 잡아놔야 되겠다 해서 결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네. 그래 바로 잡아야죠. 네.
그런데 이번 총선 때 세월호 관련돼서 좀 막말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되풀이되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들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시고 왜 그러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이번 재판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요. 예. 가해자, 피해자, 유가족 등 그 누군가의 사생활이 사건의 본질을 덮는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N번방의 조주빈이도 문바였던 일배였던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범죄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언론이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무슨 큰일인 양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로 인해 304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그 진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막말도 악용돼서는 안 된다. 사건의 본질을 덮는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사건의 본질을 덮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여전히 세월호를 기억하자,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더 연대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도 손수 리본을 만들고 또 나눔하시고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은 곳에 계세요. 네. 정말로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광주에서 제일 좋았던 게 시민들이 달고 다니는 리본이었거든요. 네. 저에게 그분들이 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본받아 세월호로 인해 돌이켜본 이 사회에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과 꼭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사, 네. 어떤 작물 농사 짓는다고요? 네, 올해는 아피오스라고 인디안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 맛있어요? 저한테는 언제 보내실 거예요? 이게 12월부터 수확을 하니까 12월까지 기다리십시오. 안 주시려고 지금 12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원래 아무튼 아피오스는 12월 달에 수확합니다. 아무튼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주 기자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인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김기아 기자한테 가겠습니다. 아니, 사찰은 왜 했고요? 사찰을 해서 또 국정원이 또 뭘 한 거예요? 예, 사실 지금도 뭐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이 일베 사이트가 되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저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세월호 관련해서. 네. 근데 국정원이요, 뭘 했냐면 자체 예산을 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국정원이 자기네 돈도 이 세금으로 혈세를 가지고 우리 돈으로 뭘 네. 만들었냐면 네. 이제 세월호는 잊고 네. 일상으로 돌아가자. 예.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일베 사이트에 올렸다는 겁니다. 예. 네. 일베 사이트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 정말 이 여론전에 국정원이 뛰어든 거죠. 그것도 이제 일베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지나가는 말로 사람들이 야 이거 국정원이 뭐 일베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실화냐? 실화였습니다. 네. 예, 실화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게다가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보수 언론 등을 통한 맞대응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관련된 전국 관련된 조언을 청와대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요 청와대에 전부 다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보기관원들이, 우리의 007 요원들이 댓글 달고 이렇게 못된 짓, 파렴치한 짓, 인륜을 저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하니까 옆에서 폭식 투쟁했잖아요. 그 일베 친구들이잖아요. 이 일간 베스트 회원들. 네. 참 삼성과 정경련에서 대단합니다. 그 뒤에 돈을 댔고요. 네. 국정원에서 움직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했어요. 우리 돈으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네. 유수빈님, 명검을 부엌할 이하로 쓰는 한심한 국정원 하셨고요. 5383님, 형제복지안 관련해서 무서운 말이지만 사람 사냥이 따로 없었네요. 그런 무서운 시절을 맨몸으로 항거해 주신 분들이 계셨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국민이 깨어 있어야 불행이 예방도 되고 사후의 처리라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8144님, 주 기자님, 지금의 검찰
지금의 언론에 기대한다는 게 세월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의 진실, 세월호의 진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네. 근데 오늘 뉴스, 묻힌 뉴스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멉니다. 할 게 많습니다. 네. 특히 김기아 기자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같이 열심히 하시죠. 아니요, 김기아 기자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청취자분 한 분은 제발 좀 게스트하고 눈을 좀 맞추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수줍음이 많습니다, 주 기자. 한번 처음에 이렇게 게스트하고 눈 맞추고 계속 다른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KBS의 김기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려워요.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금요일 퇴근길 같습니다. 월 말인데다 징검다리 연휴까지 앞두면서 도로 정체가 매우 심한데요. 경부고속도로 등 부산 방면 정체도 심해졌습니다. 모두 34km 구간에서 정체되면서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또 서울요금소에서 수원 일대, 다시 입장에서 망향휴게소 사이로 속도 떨어져 있고요. 다시 천안에서 목천 사이 정체가 유난히 심합니다. 더 가서도 회덕분기점 부근과 비룡분기점 일대, 또 동대구 분기점 등 이렇게 고속도로와 만나는 분기점 부근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완성휴게소에서 수원 사이 정체는 24km로 길어졌고요. 이후로도 죽전휴게소에서 판교분기점 사이와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한남까지 정체입니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 쪽으로 안영 1터널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서대전 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조암에서 송산마도까지 19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서울 시내 정체도 매우 심한 가운데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1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사건 번호 0429,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요새는 무슨 재판으로,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두 분 변호사님들. 요즘요. 네. 한동안 재판들이 많이 없다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예. 네. 그리고요. 저는 제 재판 저희 가사 사건도 좀 많고.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쉬다가 이제 개정을 했는데 마스크 같은 걸 쓰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안 가고 방송국만 아니요, 가시나요? 갑니다. 가는데 네. 되게 어색해요. 다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재판 중에. 재판에서? 예. 네. 판사님도. 네. 그렇습니까? 패스트 트랙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 연기됐다는 소리는 들립니다. 근데 이게 연기됐고요. 네. 사실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재판을 열기 전에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증거들을 낼 건지 뭘 가지고 다툴 건지를 정하는 건데, 참 이 부분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과연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인지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경찰에서 자료 정리해서 넘겼는데 검찰에서 빨리 재판에 안 넘긴다라고 많이들 탓을 했지 않습니까? 패스트 트랙 재판인데 네. 검찰 수사가 너무 질질 너무 끌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아니 경찰에서 다 정리했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했을 때 네. 검찰이 한 얘기가, 아니 경찰에 보내준 자료가 너무 900기가가 넘는다. 네. 영상 자료라서.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기소할 사람들을 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넘겨받은 피고인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아니 검찰이 넘겨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면서 시간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왜 연기를 자꾸 하는지는 사실 좀 이해가 하기 좀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굉장히 좀 편의를 봐주는 것 같아요. 잘 안 밀어주잖아요. 지금 시작도 못한 거거든요. 준비기를 전 한 번도 없습니다. 준비기를 2번, 3번씩 하는 경우.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면 공판 준비기를 2번씩 하고 미뤄줄 수도 있는데 지금 변호인 선임 얘기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지금 한 번 더 그러면 아주 호통칠 것처럼 해서 6월 1일 날 다시 하는 걸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동영상을 900기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몇 분 몇 초쯤을 보면 된다라는 게 있고 또 수사 보고서도 다 첨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찾아서 보고 그러니까 공소라는 건 전체 내용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검찰은 이게 이제 유죄다 무죄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변호인은 그 부분만 맞서 싸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변호사들은 그 부분만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은 좀 달라요. 뭐냐면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자료를 넘겨주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변호인 측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또 탓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 전 장관 관련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넘겨놓고 뭐 기록 복사를 빨리 뭐 변호인 측에서 안 해갔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당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만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봐야 할 상황일까. 어찌 보면 보통 국민들의 법관정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가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너무 단순한 들어눕고 또 기소된 내용에 따라서는 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단순 폭행 그렇죠. 자범들이에요. 자범들. 국회에서 일어난 자범 사건. 그래서 진짜 이게 필요한 사건인지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네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당선자 위주로 보면요. 곽상도 의원, 장재원 의원, 김정재 의원, 송원석 의원, 윤한홍 의원, 이만희, 김태흠, 박성준, 이철규 의원 등 9명이고요. 민주당은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5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의원직 상실하게 되고요. 민주당 달라요. 공동 폭행이에요. 공동 폭행. 박범계, 김병욱, 박주민 의원이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여기는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지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리가 위험할 가능성은 없고요. 민주당은요 사실은 균형을 맞춘 것 같아요. 범죄로 보기 저는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폭력 처벌이요? 여기는 얼마? 500만 원 이상이요? 여기는 금고형이 나와야 돼요. 금고형. 실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법과 관련 없이 단순 폭행이고. 박주민 의원이 여기 재판을 받는데 그 의원이 힘이 없어요. 졸려요 사람이.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좀 그런데 어찌 되는지. 이게 지금 벌금형이 확정돼서 의원직 상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원래 이제 또 피선거권.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500만 원 이상이 당선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현재 당선된 신분 잃게 되는 거 더하기 5년이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그냥 끝난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 차원에서 이걸 막는다. 재판을 당 차원에서 막는다는 말을 하는 저도 제 스스로 원망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에도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당이.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왜 자꾸 끊어지냐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지도부가 없어요.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 뭐 받지도 않고 있고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그냥 일단은 끌자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황당해진 게 그때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들이 황교안 다 책임지고 나갔어요. 그냥.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이고 뭐 다 없으니까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러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부인데 이분이 너무 편파적이어서 이분한테 이 정준영 부장판사한테는 재판 못 받겠다 이렇게 기피 신청을 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희 이 자리에서 많이 짚었죠. 정준영 부장판사 이분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갑자기 좀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양형에 반영 안 할 것 같이 하더니 실제로는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또 얘기하셨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팀에서 기소를 한 건데 아니 이게 무슨 재판이 이런 게 있냐. 저건 봐주겠다고 아예 먼저 선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재판 못 받겠다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은 거죠.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법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유는 재척 사유 같은 거예요. 뭐냐면 법관이 피해자예요. 예. 법관이 피고인의 친족이에요. 네. 재판하기 곤란하잖아요. 친족이나 뭐 피해자나 동창이거나 뭐 또 친구이거나 친구 정도는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걸리면 네. 안 되는데 거기서 기타 말씀했지만 불공정한 재판할 우려가 염려가 있는 경우 그 기타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기타 부분은 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좀 불공정해 보이긴 하는 측면이 있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에서 심판을 이거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판사분들이 옆에 판사들을 무슨 그 공격을 받고 좀 문제가 있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판사에 대한 비판은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법정은 네. 신성불가침이에요. 각자의 판단에 거의 맡긴다. 그럼 옆에 판사가 잘하신다 이렇게 믿고 네. 있다고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 보면 아까 박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 이 경우에는 그냥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려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네.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정준영 판사죠. 근데 네. 이거는 준법 감시 이거는 미국 양형 제도예요. 네. 미국 양형 제도를 왜 우리나라에 쓰려하는지. 그리고 또 이게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네. 뭐 청소년이거나 그럴 때 또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불우한 사람이 애들이 싸워서 한 애가 많이 맞았는데 불러다 놓고 먼저 처벌하는 것보다 불러다 놓고 둘이 놓고 자 피해자를 봐라.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힘이 드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지금 거기서 나올 만한 제도인데 네, 국정농단에 갑자기 끌어다 오셨어요. 특검에선 수긍할 수 없다면서 재항고장. 그러니까 다시 정준영 판사한테는 못 받겠다. 그렇죠. 다시 재항고장을 냈어요. 예, 또 용어 설명 좀 드리면 좀 어려워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예.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를 상고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소제도라고 표현하고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결정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기피 신청을 내면 기피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불복한 절차는 재항고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안 됐죠. 항고가 안 되니까 이제는 재항고를 하는 거고요. 대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거는. 대법원에서요? 네. 아마 재판부의 재판의 신뢰에 대해서 심대하게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해서 정준영 판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말했던 그 기타 불공정한 우려 그 부분에 만약에 이 양형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특히 준법 감시제도 이거 감시위원회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법관이 있다면 또 그쪽이 배당이 된다면 그래도 판사들은 판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정이란 여기서 객관적인 사정은 뭐냐면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판사와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가 맞았는데 자기를 때린 사람을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있을 때만 빼주는 거지. 저 진행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건 절대 안 받습니다. 깊이 잘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줘요. 네. 그렇다면 봅시다. 네. 아무튼 검사가 검사를 잘 안 하듯이 판사가 판사의 판결이나 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그게 더 문제예요. 네, 문제. 깊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재판부로 가야 되거든요. 예. 이제껏 해왔던 이재용 재판이 또 한 사이클 돌아야 돼요. 사실 그런데 저는요 삼성 사건이 재판부에서는 삼성의 분위기를 제가 취재한 것만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재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그 집중 거기에 모든 사력을 다해서 맡고 있습니다. 네. 재판은 자신 있다. 재판은 자신 있어 보입니다. 블랙 K님께서 이재용 부회장 뉘우치려면 돈으로 뉘우치세요 이 얘기하는데 기부하라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빙고. 네, 저희 정치자들이 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무튼 대법원의 판단도 어려움. 그러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각되면 그때까지 쉬었다가 기각시키잖아요.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사실은 근데 정준영 부장판사가 1심 끝나고 2심 끝나고 대법원 끝나서 파기환송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다 했던 거잖아요. 네, 다 했던 건데 삼성이기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회를 그러니까 기피 신청할 이유가 그거죠. 그런 어떤 뭔가 선처를 할 계기를 마련할 시간만 주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특검팀의 의심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또 다른 재판 얘기도 가볼까요? 재판이 진짜 5분 전이네요. 다. 김경수 도지사, 경남도지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킹크랩 관련된 재판이었는데 김경수 지사 변호인단이 이번에는 주장을 좀 강력하게 하고 나와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네. 재판부가 이제 지난 2월이었죠. 벌써 이제 재판부 정기 인사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차문호 부장판사가 다른 곳으로 가셨죠. 그전 차업 부장판사가 정말 황당한 행동을 하고 갔죠. 가기 전에 내가 봤을 때 이 김경수 지사가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 드루킹 일당이 하는 킹크랩 시연을 본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재판 결론도 내기 전에 그러나 몇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건 있다라면서 숙제를 몇 가지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내고주고 갔는데 그래서 그때 많은 비판을 했어요. 아니 저거는 예단을 드러낸 거 아니야. 이거야말로 기피 신청해야 되는데 이건 인사받고 가버렸으니 기피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는 다시 또 뒤집었습니다. 그전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난 다시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다시피 했고요. 김경수 도지사 그 변호인단도 기피 신청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김경수 도지사 성격이 온순하잖아요. 아니 그분은 온순한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답답해요. 솔직히. 아니 그런데 그 이번 재판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고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약간 1심도 그랬었고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방심했던 게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어떤 증거도 없었고 시연을 참가했다는 증거가 없을 건 물론이겠지만 각각 드루킹 김경수를 비롯해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말들이 자꾸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좀 허술하게 방심을 했다고 할까요? 뭔가 특검에서는 자꾸 김경수 지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도 했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믿어주겠죠 했는데 1심에서 덜컥 유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이었고 치열하게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차문호 부장판사가 시험 본 게 맞다라고 해서 덜컥 좀 했었는데 다시 재판부 바뀌면서 다시 또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1심 재판부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이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그때. 그렇죠. 성창호 부장도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이번 재판에서는 때 아닌 닭갈비 공방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닭갈비 식사를 했냐 안 했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주장하는 날. 이게 가장 논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닭갈비 식당에 사장이 지금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닭을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닭이 와서. 닭은 이미 죽어서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닭갈비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드루킹의 브리핑을 들었고 또 1심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이 그때 이제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지금 닭갈비를 지금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그 시간에 시연을 봤을 때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우리는 닭갈비 먹었는데 그러면서 영수증을 내놨어요. 그 닭갈비를 먹었다면 그 시간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그 공소 제기도 잘못됐고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문제가 원래 같으면요. 이게 1심에서 됐다 그러면 혹시라도 시간이 잘못되면 공소 제기할 때 시간 잘못됐다고 이렇게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공소 변경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 1심에서 이렇게 다 와버렸어요. 일단은 그 시간으로 특정돼서 가지고 다른 시간이 있을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다고 그 드루킹과 특검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아니다. 우리가 그 시간대 김경수 지사는 닭갈비 먹었다. 그러면서 영수증을 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얘기가 나온 게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처음부터 따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아예 그날 시연이 있었다는 것조차 확실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김경수 지사가 머물렀던 무렵쯤에 이 킹크랩이라는 게 작동을 했던 건 맞는데 이게 시연을 위한 작동이었는지 아니면 평소에도 늘 해오던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냥 이 컴퓨터에 접속했던 로그 기록만 남아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연을 하기 위한 작동이었는지 테스트 기간이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는데 무조건 또 그게 보여졌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말을 1심에서 믿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 사람도 없고 CCTV 찍힌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연이 있었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뭘 찾아봐야 될까 해서 찾은 게 시간대별로
이 닭갈비도 먹었다는 것도 있고요. 또 김경수 지사의 당시에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기사의 스마트폰에 이동 기록 시간대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이미 1심에도 냈었지만 그것도 또 제출한 거예요. 시간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죠.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닭갈비 이제 이게 뭐 사실은 1심에서 이게 많이 부각이 됐으면 시간을 변경하면 돼요. 시간은 이제 좀 특정이 다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냐면 만약에 그 시간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두고 하는 거하고 시간을 특정한 상태로 해가지고 그 시간에 닭갈비 먹었다는 게 확실히 돼버리면 네. 드루킹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 사람들 닭갈비 안 먹었다 그랬거든요. 계속.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쟁점들이 있고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1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일단 네. 1심은 구속이 됐는데요. 드루킹 사건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특검까지 갈 사안이었는지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의 그 목숨까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예. 네. 사안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열릴 예정인데 이 재판도 계속 이어가죠.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이 만료가 됩니다. 5월 10일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할 신청을 예정입니다. 했죠. 네. 그래서 5월 8일 날 정도 이렇게 구속이 되는지 또 이어지는지 아니면 나올 건지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증인신문들이 다 안 끝났다. 증인신문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추가로 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도주의 우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건강 상태를 가지고 보석까지 신청했던 분이 도주까지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1심 안 끝나는 재판 그 혐의 사실 내용들이 얼마만큼 중대하냐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실은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도 좀 나왔거든요. 지금 많이 나온 것들이 체험 확인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이의 체험 확인서를 설령 위조했더라도 이게 사람을 구속해서 6개월 넘게 재판할 만한 사안인가 재판부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결론이 나니까 네. 결론이 나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따져볼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다고요. 안 되다니요? 뭐가 안 돼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아니요, 얘기를 해주세요. 추가 구속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지켜보시죠. 아무튼 다음 주에 그 중요한 또 재판이 있어서 재판 5분 전에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모셔다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재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비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트래비스의 Where You Stand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There's a happy morning there You won't blink your eyes Like all the things you lost before